최명길이 말하기를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될지언정 차마 우리 임금을 망하는 자리에 둘 수는 없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 정부가 최명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화친을 청하기로 하는 장면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청나라와 화친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명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최명길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청나라와 화친을 주장했던 인물 중에 최명길이 대표적인데요. 최명길의 입장과 생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가 있는데 그 인조실록에는 최명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치욕을 당한 시기에 저들에게 굽히고 숙이는 말인들 왜 못하겠습니까? 최명길은 국력이 약한 나라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최명길의 고민과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었던 사람이 김상원이었습니다. 김상원이 그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요. 칸이 왔다는 소식을 한 번 듣고 겁을 내요.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을 미리 강구하고 있으니 신은 진실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김상원의 이 말을 들은 최명길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월나라 법녀도 임금을 살리기 위해 원수인 적에게 화친을 구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월나라의 고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와신상담 이야기거든요. 그때 월나라의 인재인 법녀도 자기 임금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인 적에게 화친을 구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라가 보존된 뒤에야 와신상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치욕을 감내했던 월나라가 결국 나중에 와신상담에 성공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일단 나라가 보존돼야 나중에 뭐 원수를 갚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최명길의 이 말을 들은 김상원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적들의 허와시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훤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법녀에 비기려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명길 보고 너는 법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칸이 왔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못 믿겠다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못 믿겠다 이런 뜻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김상원의 이 말을 들은 최명길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큰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김상원도 지지 않고 뭐 무슨 큰일이 나겠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아주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죠. 어쨌든 김상원이 이렇게 반대는 했지만 결국 인조는 최명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말은 할 필요 없고 언어를 공손하게 해서 칸에게 문안 여쭙는 뜻으로 보내라. 그리고 또 인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강대국도 약소국을 오만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느냐. 잘 생각하고 분간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저 약소국이 강대국을 대할 때 취해야 하는 태도를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해서 조선 정부가 청태종에게 문안을 여쭈게 되는데 조선의 문안을 받은 청태종이 조선에게 이런 국서를 보냅니다. 너는 기어이 명나라에 협조하여 우리나라에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나는 양국의 우호를 생각해 인내해왔다. 첫 부분부터 뭔가 심상치가 않죠? 나는 그래도 너희를 생각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힘을 믿고 약자를 능멸한 적이 있던가?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킨 적이 있던가? 그런데 너는 무슨 까닭으로 너의 신하들에게 군대를 모집하고 책략을 세우게 한 것이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왔는데 너는 왜 직접 나서서 한번 싸워보지 않느냐. 전쟁의 원인은 진실로 너희 나라에 있다. 아주 강하게 인조와 조선 정부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나라 측 사료를 보면은 청태종이 더 심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청나라 측 기록인 청나라 실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백성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궁궐과 도성을 버린 채 분주히 도망쳐서 이 산성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오래 연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전날 정묘호란의 치욕을 씻고자 한다면서 어찌 나와서 싸우지 않는 것이냐. 네가 이 성에 숨어 구차스럽게 살고자 하나 짐이 어찌 너를 놓아주겠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더 가관인 말을 합니다. 짐이 대군을 이끌고 너희 나라에 왔는데 네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명나라가 어떻게 너를 구해주는지 보고 싶다. 자식이 화를 당하는데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뭐 입만 열면 명나라 하는데
그 명나라는 지금 어디 있냐? 너희가 그렇게 부모처럼 떠받드는 명나라가 너희를 어떻게 구해주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청태종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명나라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네가 거취를 흐리멍덩하게 하여 스스로 나라와 백성에 화를 끼친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너에게 원한을 갖지 않겠느냐. 만약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꺼리지 말고 말해라. 이 모든 건 네가 흐리멍덩해서 저 백성들은 반드시 너에게 원한을 가질 것이다.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참 조선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화친을 청하려고 했던 조선이 이러한 청태종의 국서를 받아들었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은 굉장한 분노였어요. 신하들이 얼마나 붕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의 대표인 김유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욕을 당하며 신하는 죽어야 됩니다. 신들이 형편없기 때문에 군부에게 이런 치욕을 안겨드린 것입니다. 신들은 구차하게 살아남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김신국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그 국서를 받아서 왔는데 분명 흉악한 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열어보니까 창자를 도려내는 듯하여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하들은 상당히 격발이 돼서 분노를 했는데 이경증이라는 사람은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경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서를 보니 매우 통탄스러우나 문장을 보면 그렇게 크게 노여워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인조 역시 그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요. 인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랑캐의 말이란 본래 저런 것인데 무슨 따질 것이 있겠는가. 속히 답서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저들의 말이 원래 저렇다. 뭐 따질 거 없으니까 빨리 답서나 써서 보내자. 생각보다 인조와 좀 덤덤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조의 명에 따라서 다시 청태종에게 보낼 답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원이 역시 빠지지 않고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김상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사죄해봤자 저들의 노여움은 풀 수 없고 나중에는 분명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차라리 이 문서를 우리 군사들에게 보여주어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것이 낫습니다. 답서 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 청태종의 글을 우리 군사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적개심을 끌어올리자. 그 분노로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원의 이 말을 들은 최명길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한이 직접 온 이상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싸우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면서 김상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김상원의 말이 시원할지 몰라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칸에게 맞설 수 있습니까? 맞서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최명길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김상원이 또 지지 않고 이렇게 또 한마디 합니다. 신이라고 어찌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지 않고 고상한 담론만 늘어놓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저들이 따르기 힘든 요구를 해올까?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저들이 결국 뭔가 힘든 요구를 해올 것이다. 나는 그게 걱정된다 하면서 자기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조는 그런 김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칸에게 답서를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문제는 그 답서를 누가 쓸 것이냐. 이 답서를 쓴 사람은 이제 두고두고 후대에 걸쳐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저 청나라 오랑캐한테 고개를 숙인 놈이다. 아마 선뜻 이 답서를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때 나섰던 사람이 바로 최명길이었습니다. 최명길이 그때 답서를 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최명길이 말하기를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될지언정 차마 우리 임금을 망하는 자리에 둘 수는 없다 하고 칸에게 보내는 국서를 지었다. 그러니까 최명길은 설령 내가 이 국서를 지어서 후대에 걸쳐서 선비들한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임금은 살려야겠다. 결국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명길이 칸에게 보내는 답서를 적게 되는데요. 최명길이 쓴 답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국왕 이종. 이종은 인조의 이름입니다. 이종이 대청 황제께 올립니다. 소국이 대국의 죄를 얻어 스스로 화를 불러들여 이 고립된 성에 몸을 의지하여 위태로움이 아침 저녁 사이에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일에 대한 죄는 소국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정벌을 하시더라도 죄를 알게 하였으면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만물을 포용하는 대국다운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만약 소국의 생명을 가엽게 여기셔서 소국으로 하여금 기조를 바꾸어 스스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지금부터 소국은 마음을 닫고 종사할 것이옵니다. 국서가 굉장히 저자세로 쓰여져 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욕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명길의 이 답서를 본 신하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최명길의 이러한 행동과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당시 성안에 있던 신하들은 최명길의 이 답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윤집이라는 사람이 최명길의 답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칸에게 보낸 답서를 보니 이것은 화친을 청하는 글이 아니라 항복을 구걸하는 글이었습니다. 최명길이 어찌 이런 글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최명길을 죄를 져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데요. 최명길이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는 머리카락의 수만큼 죄를 줘도 부족합니다. 어쨌든 조정에서는 최명길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거나 인조는 그 최명길이 쓴 답서를 채택해서 청나라 진영에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명길의 답서를 본 청나라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청나라 쪽에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곤란해진 건 최명길이었어요. 최명길을 비판하는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제 국서를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역시 저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화친은 틀렸고 이제 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최명길의 죄를 바로잡아 군심을 안정시키소서. 이렇게 조정에서 최명길을 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해졌는데 그때 최명길을 보호해줬던 사람은 인조였습니다. 인조는 오히려 최명길을 감싸면서 최명길을 칭찬해요. 최명길은 평소에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을 염려하여 늘 시기에 맞게 잘 대처하고자 한 것이다. 진실로 남보다 뛰어난 식견이 있으니 처벌할 수 없다. 만약 인조가 이때 최명길을 내쳤으면 정말 어떻게 됐겠어요? 최명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조는 그래도 그때 당시 최명길이 했던 말들이 옳았다는 것을 이렇게 뒤늦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명분론에 휩싸여서 현실을 망각하고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현실적인 정치인인 최명길이 있었던 것은 조선의 입장에선 상당한 행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조선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